미국의 SVB, 스위스의 크레디트 스위스, 여기에 독일의 도이치뱅크까지 흔들리면서 이 은행 위기에 대한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시작된 은행 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현재 국제 금융시장은 다음 타자가 어디가 될지 주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미국 증시는 블레어 효과 때문에 지난주 급락세를 면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사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뒤에 보면은 이렇게 사진이 세 장 떠 있습니다. 도이치뱅크, SVB, 그리고 거기에 크레디트 스위스까지. 이 세 가지 사진의 공통점이라도 있을까요? 네, 모두가 이 세 기관의 CEO들의 연봉이 지나치게 높습니다.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금융사의 CEO들의 연봉이 높은 것이 바람직할까 하는 측면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정상적인 경제 행위라면 과도하게 이렇게 높은 연봉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는 우리 금융당국이 지금 사회적 분위기도 있긴 합니다는 지나치게 높은 연봉, 무슨 킹하는 연봉 킹하는 이런 거에 적극적 자제하는 것은 이 금융위기 방지를 하는 데에도 굉장히 큰 선제적 대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든이 높은 연봉을 주려면 사실 정상적인 경제 행위가 대다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사기라든가 이런 사건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이 이렇게 터져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도이치뱅크 사태죠. 도이치뱅크 사태는 2014년에도 한번 터졌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금융상품의 용어가 아주 이상한 것은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은 투자하지 마십사 하는 얘기를 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는 이 도이치뱅크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AT1. 요건 코코 펀드라. 또 우리나라 말로는 신종 조건부 증권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상당히 복잡하죠. 근데 원래는 채권 형태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ECB가 금리를 0.5%포인트 올렸죠.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그러는 과정에서 사실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코코 펀드를 아시는 분은 채권에서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때는 자기 자본을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저기에 상각시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 투자했던 투자자들한테 전가시키는 실리콘밸리는 예금자를 보호하는데 요거는 투자자한테 전가시키는 것이 향후에 후속 파동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CS 사태, 단순히 국제 투자에서 문제가 됐던 CS 사태와 달리 이 도이치뱅크 사태는 앞으로 상당한 여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다른 유로 금융사에 어떻게 전파되느냐. 다른 유로 전파도 사실 코코 펀드에 어떻게 보면 매력이자 약점에 해당되는 부분을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는 이 코코 펀드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는 지금 다른 이렇게 유로 금융사에 이게 전파하느냐. 그래서 새로운 용어도 월스트리트존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뱅크 플러스 에피데믹, 전염병이라는 에피데믹의 합성어인 뱅크데믹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차기에 이 뱅크데믹의 후보지가 어디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이 국제금융시장의 새로운 관심사로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지난주 미국 증시, 사실 도이치뱅크 사태 이후에 흘러내리지 않을까 걱정했었거든요. 그래도 블레어 효과 때문에 반등에 성공했다, 이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네, 초반에 흘러내렸죠. 비교적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상징적인 인물이 이렇게 안정시키는 과정에서 사실 미국 증시가 이렇게 장중 그래프 보면 초반에 흘러내리다가 장마판에 이렇게 반등에 성공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아마 정영국 PD께서 일정 그래프를 지난 주말에 이렇게 흘러내렸죠. 시청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초반에 저렇게 흘러내렸죠. 그 다음에 블레어 효과 때문에 주가가 저렇게 올랐습니다. 그러면 블레어라는 사람은 뭘까? 상징적 효과가 뭘까 하는 측면에서는 홍앵커 이렇게 지난해 발행할 때 블레어는 가장 인플레를 잡겠다 하는 게 강하게 신념을 갖고 있었고 그다음에 금리에 대해서 가장 많이 올려야 된다. 최고 금리를 7%까지 올려야 된다. 6.5% 이상 올려야 된다 하는 이런 시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블레어가 이 초기에 흘러내리는 이런 증시를 증시가 위험해서 그런지 두 가지 발언을 했죠. 이제 인플레는 통제 가능하다. 이게 이제 디스인플레죠. 인플레가 통제하니까 금리를 경우에 따라서 내리겠다.
금리에 대해서 가장 인상에 대해서 강한 매파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금리를 내리겠다 하니까 투자 심리를 안정시키는 거죠. 예. 두 번째는 미국의 은행 시스템은 건전하다. 그래서 유럽의 뱅크데믹 현상을 차단하는 데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어서 사실상 증시가 장후반에 반등에 성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상당히 미국이 증시가 금요일 대비 목요일 대비해서 금요일에 사실 그 마감 지수를 본다면 이렇게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에 안정적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있었습니다는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장 초반에 굉장히 홍영권 말씀대로 흘러내리는 분위기고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다. 미국도 지금 SVB 사태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극복되지 못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표현이 적당한 게 아닌가. 블레어가 작년에는 1년 내내 금리 인상 과정에서 증시에 부담이 됐습니다는 예. 우리가 시장에서는 지난번에 워렌 버핏이 구원투수 역할을 했고요. 그다음에 강한 매파를 갖고 있는 블레어가 구원투수 역할을 해서 블레어 이펙트라는 새로운 용어도 나오고 있다 보게 됐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SVB와 크레디트 스위스 그리고 도이치방크의 공통점. 아까 CEO의 연봉을 지적해 주시기도 하셨지만 사실 너무 많은 채권 보유량도 문제가 아닙니까? 네, 사실 이 세 기관의 공통적 특징 또 다른 지금 위기 사태를 맡고 있는 은행의 예. 특징은 너무 안이하게 장사를 하는 거죠. 안이하게 예금자로부터 쫙 이렇게 들어오면 그리고 미국의 가장 안전하던 국채로 딱 넣는 과정에서 예. 금리가 갑작스레 올랐죠. 지난 1년 동안을 보면 페드가 금리 인상을 갤로핑으로 말이 뛰는 식으로 올렸고요. 예. 0.25%에서 5%까지 올렸으니까 자 불과 1년 만에 475bp 역사적으로 사실 수준 자체는 5%는 그 이상의 1980년대에 예. 이렇게 있습니다는 단기에 가장 많이 금리를 올리는 것. 요 금리는 건 경제 주체에 대응하기 힘든 거거든요. 예. 그래서 경제 주체에 대응하지 못할 정도로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저금리에 익숙했던 사실 저금리라면 채권 가격에 그만큼 매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표도 있고 이표는 적지만 채권 가격이 매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SBB라든가 아니면은 CS라든가 또 다른 형태의 채권을 많이 갖고 있는 도이치뱅크 이런 것이 사실 안역에 장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1년 동안 페드, ECB, 그다음에 SNB, 스위스 국립중앙은행 예. 이런 것이 금리 인상을 주도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사태가 터졌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가운데 한번 보겠습니다. 금리를 인상하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겠죠. 예.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은행 입장에서는 지급 준비율이 부족한 거고 그다음에 각종 펀드에서는 증거금이 부족한 현상이죠. 예. 그러면 지금처럼 디지털에 서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은행이 좀 심상치 않다 하면 그게 갑작스럽게 전파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짜 뉴스는 진짜 뉴스든 예. 그러면 그 자리에서 예금을 인출을 얻게 되거든요. 이게 뱅크런 그다음에 펀드런 현상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이 과정에서 지금과 같은 상황을 맡고 있는데요. 지금 유럽에서 파장이 되고 도이체 파장에는 코코 펀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건 나중에도 계속해서 문제가 될 것이다. 일단 금융 상품의 명칭이 아주 사기와 비슷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코코 펀드는 은행이 주관하기 때문에 투자자들 내지는 예금자로부터 고객으로부터 설령 은행이 망하겠느냐 하는 그 심리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유럽의 재정위기가 막았을 때는 외부 자금 조달, 채권을 통해서 진짜 순수하게 채권을 통해서 자금 조달하면 사실 자금 조달이 안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신종증거부, 증거부 이렇게 딱 하면 성격은 채권이지만 사실 자기 자본에 잡히거든요. 예. 그래서 일정한 조건이 있을 땐 채권을 사실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앞서 말씀드린 같이 조기에 파산시키기 위해서 투자자들을 예금자들한테 손실을 전가시키거든요. 예. 그럼 예금자들은 왜 할까 하는 측면에서는 일단 신종증권부 AT1 이런 코코 펀드는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일반적인 은행의 예금 증서와는 사실 고금리입니다. 예. 아주 금리 높죠.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이 높은 연봉을 받는 겁니다. 높은 연봉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이 망하겠느냐? 금리는 높죠. 예. 그래서 가입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코코 펀드를 발행한 도이치방크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사실 채권이 아닌 상태에서 자기 자본에 들어가거든요. 예. 자기 자본에.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자기 자본 하니까 프롬 트레이딩, 자기 자본에 대해서 자기 자본 확충하니까
거기에 러버리지 비율을 높으면 그만큼 많은 지역에 투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문제가 될 땐 자, 은행이 파산되거나 이 지금것처럼 채권 금리가 올라가서 굉장히 증거금 부정 현상이 될 때는 소비자에게 전가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파산시키면 예금자를 보호할 길이 없는 거죠. 그렇죠. 보호할 길이 없는 거죠. 여기에 문제가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금융위기에 사실 코코펀드가 매력일 때는 주식과 채권 간에 확실하게 6대4 원칙이 지켜야 된다. 근데 이 금융위기 사태 때 돈을 많이 푼 관계에서 주식과 채권의 6대4 원칙이 깨졌다. 지금도 아마 예. SB 사태라든가 이런 거 얘기할 때 6대4 원칙을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예, 아마 그렇죠. 홍익과 입장에서도 6대4 원칙을 계속해서 이것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로 되고 있는데요. 6대4 원칙이 깨지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코코펀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생각합니다. 일종의 조건만 달았을 뿐이 전환사채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전환사채 관련해서 쌍방울이라든가 뭔가에서 예. 한국경제신문에 이렇게 조차장께서 이 문제를 짚어가지고 아주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는 일종의 전환사채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명칭이 어렵다. AT1, 신종정보증구, 코코펀드 명칭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이거는 뭐냐? 금융기관들의 금융상품 명칭은 자사들이 금융상품 명칭을 받치면 안 됩니다. 물론 감독당국에 확실하게 이렇게 이것을 심사를 해야겠습니다는 예. 소비자들이 알지 못하는 금융상품명은 나중에 사기 증서가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오면 일단 이와 같은 문제가 터졌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은행 위기가 발생한 또 다른 원인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각국 중앙은행들 금융 위기와 때와는 다르게 정말 추구 전략 서둘러서 좀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네, 서둘러서 추정하죠. 우리가 보면 이제 우리도 가계부채 위험수위가 도달한 상태에서는 넘은 상태에 이창용 한은총재께 페드식으로 물가만 잡기 위해서 쫓아가면 안 된다. 우리는 예. 가계부채가 위험수위이기 때문에 페드식 물가만 잡으면 금리를 갑작스럽게 많이 올라가면 MZ소득과 그다음에 소상공인 사회적 약자가 된다. 예. 그래서 금리 인하의 정당성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면 사실 이와 같은 사태에서는 이미 위험수위가 넘었을 때는 구성력, 펄스 오브 컴포지션 문제 때문에 급격한 금리 상승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그리고 지난 그 30년 동안 저금리 상태에서 빚에 대한 복수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금리를 내리도 연착륙 시켜야 된다 하는 정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오죽했으면 자, 이창용 한은총재보다 금리 인상에 대해서 가장 전향적이었던 원래요 총재까지도 금리 인하가 이제 막상 발생하니까 금리 인하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바로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빨리 금리를 올리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보면 자 코로나에서 돈이 많이 풀린 것을 회수하는 것이 결국은 엑셀 스트레이지 출구 전략입니다.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자, 과거 금융위기, 그다음에 코로나 위기는 비상국민이었습니다. 이걸 정상화시키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출구 전략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스톡 꼭지가 터졌습니다. 예. 스톡간이 터졌습니다. 스톡간이 터지려면 일단은 물이 솔솔솔솔 나오는 것 같이 막아줘야죠. 그래야지 용접이 가는 건 거 아니겠습니까? 정상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돈이 스톡 꼭지가 팍팍 터져가지고 돈이 풀었던 것, 물이 콱콱 나오는 걸 줄이는 것이 테이퍼링이다. 이 테이퍼링은 돈은 계속해서 공급하는데 자꾸 속도를 줄이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거부터 줄여야 자 가스관에 터진 부분이 드러나게 되고 이제 물이 안 나오니까 예. 거기에 용접을 통해서 정상화시키는 거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예. 근데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자 시스템이기 때문에 요 기간 테이퍼링 기간을 충분히 이렇게 거쳤다.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2013년에 테이퍼링 약으면서 자 이게 돈줄이 콱콱콱 나오다가 서서히 줄였거든요. 예. 결국 경제 주체들이 대응했다는 얘기입니다. 돈줄을 하다가 천천히 줄이니까 이 과정에서 아 앞으로 돈줄은 줄이나 보다. 금리도 올라. 이게 시간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바이러스 문제다. 이게 과거 볼 수 없는 새로운 위기다. 2014년 4월 달에 소비자 물가 갑자기 올려들 때 페드조차도 뭐냐 이게 일시적이다. 좀 더 지켜보자. 예. 평균 물가 목표제. 이렇게 해서 바이러스 질병은 종전의 위기와 달리 사실은 새로운 뉴노멀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초기 인프라 진단을 실패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인프라 진단을 실패하다 보니까 작년 그 3월서부터 1년 만에
1년 만에 0.25% 금리를 5%까지 45bp 갑작스럽게 올리니까 경제 주체들이 테이퍼링 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제 주체들이 당할 수밖에 없죠. 예. 자, 가스관은 딱 해서 터져가지고 수도꼭지가 터져가지고 하는데요. 이걸 줄이지 않고 지금 뒤늦게 물을 줄이면서 용접공을 갖다 대리니까 용접에 사람에 대해서는 감전 상태가 나오는 거죠. 그 감전 상태가 SB 사태, 크레딧 스위스 이렇게 도이치뱅크 사태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자, 저금리 과정에서 돈이 많이 풀렸으니까 예. 채권을 많이 샀습니다. 금리가 제로고 유럽도 마이너스고 유럽도 마이너스니까 제로 금리였죠. 마이너스 금리. 채권 많이 샀습니다. 이런 기관들이 쉽게 장사했다는 얘기죠. 예. 근데 금리를 갑작스럽게 올리니까 채권가격이 급락하는 과정에서 자, 지금 것처럼 감전사고 나는 거죠. 테이퍼링 단계가 없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런 것이 지금 상황을 발생시키는 거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SVB 그리고 CS, 도이치방크가 연속해서 터지면서 적정금리 논쟁이 다시 불이 붙고 있다고 합니다. 적정금리,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사실 6번으로 바로 가겠는데요. 오늘 예. 시간이 이렇게 이렇게 돼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너무 금리를 빨리 올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늦어도 빨리 올리면 안 된다. 그런 상태에서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과도하게 금리를 올리겠다. 지금 상태에서는 이렇게 SB 사태를 터진데도 불구하고 제롬 파월이든가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겠다 이런 입장을 취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더 터진다. 구성을 때문에 더 터진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적정금리라는 표현을 나오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가이드금리가 해당되죠. 지금 실물경제 여건 상황을 생각해서 가장 실물경제 여건을 반영하는 금리의 적정 수준을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거보다 높다 하면 이제 금리 정책, 인플레가 남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사회적 저항감이 형성되는 거죠. 예. 그런 과정에서 한번 적정금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적정금리는 피셔 방식과 테일러 준칙과 최적 통제 준칙 이런 방식이 있는데요. 다들은 좀 아실 겁니다. 근데 이 방식으로 이렇게 보면 대체로 나중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예. 적정금리는 자, 지금 잠재 성장률이 1.75%입니다. 페드가 추정하는 것. 그러면 지금의 기준금리가 5%입니다. 그것도 예. 1년 만에 올렸습니다. 적정금리보다 월등히 높다. 실물경제학보다 월등히 높다. 예. 인플레를 감안하지 않으면 이것이 지금의 문제가 사태가 터지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이 적정금리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예. 결과적으로는 자, 인플레 물가도 실패한 사람들한테 그 물가를 잡겠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맡겨놓으면 1년 만에 475bp를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정책 당국을 믿었던 사람들이 문제가 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결국 통화정책 당국, 페드든 ECB든 스위스 중앙은행이든 당신의 자의적으로 이제는 자의적으로 통화정책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국민들로부터 여러 같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자, 인플레 타겟팅의 상향 조정 얘기를 얘기했습니다는 예를 들어서 자, 적정금리 수준에 해당되는 인플레 타겟팅을 설정해서 2% 설정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예. 1.75 보니까 1사 설정했다 하면 물가가 높으면 중앙은행에서 개조하지 말라. 일시적이라 판단하지 말라. 자, 인플레 타겟팅을 해서 2014년 4월 것처럼 4% 간다. 그냥 자동적으로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일시적이다. 금리를 안 올린다. 1년 만에 물가를 굉장히 키워서 지금 같은 사태가 터졌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금대통화론자, 그다음에 현대통화론자의 명칭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적정금리 논쟁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논쟁은 앞으로도 사실 이런 은행 여파가 지속될수록 올해 그 8월달에 열리는 잭슨 미팅에서 이 문제가 최대 화두가 될 거다. 그래서 인플레 타겟팅 문제가 상향 조정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시청자들한테 반복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자, 지금까지 원인들에 대해서 진단을 좀 해봤습니다. 문제는 사실 신흥국입니다. 지금까지는 선진국 중심으로 지금 은행 위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신흥국으로 전염될 거다 이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죠. 당연히 신흥국의 문제가 나오는 거죠. 사실 선진국 중앙은행들, 선진국 은행들 같은 경우는 예. 저금리 상태에서 안이하게 장사하기 위해서 국채를 좀 많이 채권을 놓는 상태에서 금리가 단계를 이렇게 빨리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이와 같은 문제가 지금 잇따라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사실 금리 상태에서 저금리에 가장 혜택을 받았던 국가들은 취약 신흥국을 비롯해서 신흥국입니다. 그래서 금융위기에 제로금리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본인의 입장에서 고금리 상태에서는 국제금리 시장의 접근도가 거의 없었던 예. 신흥국들이 저금리, 돈 가져가시오. 누가? 선진국이. 그래서 그 과정에서 빚의 무세움을 모르고 달러 표시증권이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도 위안화 국제화과제 1대1로 해서 내 돈 가져가시오. 그것이 나중에 자기 뒤통수 치는 건지 모르고 예. 돈을 빌려갔던 거죠. 근데 지금은 선진국들 태도가 돌변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돌변해? 인플레를 잡겠다 해서 금리를 빨리 올라가 보니까 자, 신흥국들이 다 문제가 터지는 거죠. 두 가지 각도. 일단 본인 자신이 갖고 있는 조달했던 채권 가격은 상당히 떨어진 상태에서 자산이 손실됐죠. 예. 두 번째는 캐리 자금의 역사상 선진국들이 금리 올리니까 선진국으로 자금이 흘러가죠. 그리고 2018년, 2019년 10년 단위로 빌렸던 국채 상환은 몰려오죠. 삼중고가 되는 것이 신흥국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여기에 한번 이 문제는 나중에 모든 문제는 어려울 때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렇게 미리미리 말씀드리는 건데요. 중국이 1대1로 계획, 그다음에 구제금리라는 원목이 있지만 예. 이게 궁극적으로 숨는 의도가 뭘까? 그런 측면에서는 1대1로 개혁도 그다음에 중국이 1대1로 자금 제출해둔 거 못 갚아 구제금리 주는 것도 금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페드의 사실 통화수학 금리는 제로다. IMF의 구제금리 2%다. 그런데 중국의 구제금리는 5% 이상이다. 나중에 독이 될 것이다. 예. 결과적으로 보면 갚지 못해 그러면 스리랑카 이러는 게 인프라 다 줘, 항구 줘야죠, 도로 줘야지 중심부를 다 주게 되는 거 경제 리스크화되지 않습니까? 예. 이런 과정에서 중국도 지난번에 자 이게 터지는데 중국 자체적으로 보면 당신네들이 좀 갚아줘야 되지 않느냐. 근데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1대1이든 구제이든 1대1로는 저성장국에 대해 서니까 월드뱅크의 기능을 미국이 제대로 하지 못하니 우리가 진담하는 거다. 예. 그리고 디폴트가 됐을 때 구제금리 IMF가 하지 못하는 거 우리가 하는 거다. 그러면 월드뱅크와 IMF는 최대 쿼터국이 미국이니까 당신의 책임이 이 빙봉 게임 됐지 않습니까? 빙봉 게임. 예. 예, 그런 과정에서 사실 취약 신흥국을 비롯해서 앞으로 신흥국들이 계속해서 문제가 터질 것이다. 이전에 한번 이 문제가 터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그때 당시에 미리 예고하면 분위기상으로 보면 뭐 커지면 그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사후 대책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전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지금처럼 모든 것이 소셜 네트워크에서 연결될 때는 터지면 사후 대책. 아유 이미 투자자들도 아는데요. 예금자들을 보는 무슨 대책 그렇게 뭐 있습니까? 사전에 이런 위기 조정을 미리 하고 그런 것이 선제적으로 대책하는 게 중요한 거죠. 자, 페드도 보세요. 예. 인플레도 초기에 선제 대응을 했다면 이와 같은 사태가 없는 거죠. 근데 그때 초기 대응 인플레 실패하니까 뒤늦게 화들짝 사후 대책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터지는 거죠. 세컨드리 이펙트. 예. 이걸 지금 사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지금 상태에서 선진국의 뱅크데믹 현상이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신흥국 그리고 사실 지금부터 이 후보직을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그 후보지를 거론하셨는데요. 최근 들어서 국제금융기관들이 홍콩과 함께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번에 SB 사태가 터졌을 때 예. 사실 한국이 위험지대다 이렇게 해서 어떤 분 같은 경우는 금융위기 사태, 리먼 사태 것처럼 저 미국에 전파되는 거 있잖아요. 예. 마진콜의 딜레버리지가 전파되는 이런 상황은 그건 발생하지 않죠. 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예. 그때 상황과 지금은 그때는 시스템이고 지금 바이러스 질병에서 이런 문제가 이렇게 되고 그때는 디지털 환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디지털이 많이 초래됐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과거의 사태를 빗대서 이게 이쪽으로 마진콜의 딜레버리지에서 그런 사태가 안 나옵니다. 근데 예. 우리가 한국이 문제가 됐다는 것은 우리도 단기의 디지털 환경이 굉장히 빨리 됐다. 근데 전통적인 제도라든가 지급 준비라든가 증거금은 전통적인 방식에 그대로 놔두고 있다. 여기 미스매치 현상에 따라서 한국도 문제가 된다. 이런 쪽을 말씀드렸는데요. 예. 자, 한국은 지금 페드라든가 그다음에 ECB라든가 이런보다 먼저 금리를 올렸죠. 지금 금리 상태를 보면 테러 준칙에 따라서 우리의 적정금리는 한국금융연구원 추정해 보면 2.5%인데요. 우리 예. 기준금리는 얼마입니까? 3.5%죠. 우리도 사실 적정수준보다 금리가 월등히 높은 95bp 정도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신용갭, 경제 주식들이 대응하지 못하죠. 신용갭
이제 경고 단계, 가장 위험한 단계 경고 단계에 있다고요. 부동산 경기가 문제가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런 과정에서 자, 선진국의 뱅크 내믹 현상이 어디로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홍콩과 한국을 많이 지목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을 갖고 좀 말씀해. 홍콩은 자, 미국과 그다음에 스위스와 독일과 영국과 중국과 모두 국가별의 위기 상황 집합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홍콩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겠고요. 예. 한국은 어떠냐면 디지털, 부동산 PF, 고금리, 부채 이런 그다음에 우리 전환 사채. 아까 코코 펀드는 액면 그대로 따지면 전환 사채다. 명칭만 달았을 뿐이지. 예. 지금 전환사채 쌍방울 문제라든가 이게 다 터지지 않습니까? 이런 위기의 본질의 주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괜찮겠다 하는 심리보다는 지금 금감원장 이복현 금감원이 대응책으로 CEO 연봉 규제, 뭐든지 도덕적 규제 강하게 규제하고 제도라든가 이런 건 빨리 이렇게 홀로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있는데요. 예. 막연하게 괜찮게 하는 보다는 지금 상태에서 뒤늦어도 선진적으로 지금 제도라든가 관행을 새로운 금융 환경에 맞게끔 빨리 좀 끌어올려야 된다 하는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강력한 선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